2025년 5월의 어느 아침, 제주도 애월읍의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박명희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74세의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곳으로 온 지 이제 2달째였다. 서울 근교에서 45년을 살았던 집을 떠나 양평을 거쳐 이곳까지 오는데 1년이 걸렸다. 거실은 작지만 깔끔했다. 남편이 아끼던 책장,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 오래된 찻잔 세트, 꼭 필요한 것들만 가져왔다. 소파는 새로 샀다. 예전 집의 소파는 며느리가 마음대로 바꿔버렸던 것이라 가져오고 싶지 않았다. 베란다에는 남편이 손수 심었던 화분들을 옮겨 심었다. 선인장과 다육이들은 제주의 햇살 아래서 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20년 지기 친구 이옥순이었다. 안부를 묻는 전화였다. 박명희는 괜찮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답했다. 외롭지 않냐는 질문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다. 외롭기는 하지만 평화롭다고. 혼자 있는 것과 고립되어 있는 것은 다르다고. 옥수는 잘했다며 응원했다. 전화를 끊고 박명희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를 반복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그때의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손님 취급을 받으며 재산을 빼앗길까 전전긍긍하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과 함께 살던 그 시간. 처음엔 행복할 거라 믿었던 동거 생활. 그러나 그것은 악몽의 시작이었다. 박명희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오늘은 아침 산책을 갈 예정이었다. 제주 올레길을 조금씩 걷고 있었다.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다. 아침밥을 차려야 한다는 부담도, 손주들의 소란도, 며느리의 무시도 없었다. 그저 자신만의 시간이 있을 뿐이었다. 현관문을 나서며 박명희는 작게 미소 지었다. 이곳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결심과 용기가 필요했는지. 그 과정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답답해졌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74세,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천천히 되짚어볼 시간이었다. 모든 것은 1년 전 그 봄날부터 시작되었다. 2024년 3월 12일 남편 박철수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76세, 폐암이었다. 진단을 받은 지 8개월 만이었다.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 박명희는 45년을 함께한 동반자의 손을 놓아야 했다. 결혼식 날부터 지금까지 두 사람은 단 하루도 떨어져 산 적이 없었다. 이제 그녀는 혼자였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렀다. 아들 박준석과 며느리 김수진이 왔고 손주들도 따라왔다. 친척들과 남편의 옛 직장 동료들이 조문을 왔다. 3일장을 치르는 동안 박명희는 눈물을 거의 흘리지 않았다. 남편이 아파하는 모습을 8개월이나 지켜보며 이미 충분히 울었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그저 담담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빈집의 고요함이 그녀를 덮쳤다. 거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남편이 매일 앉던 자리,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베란다의 화분들, 모든 것이 남편의 흔적이었다. 박명희는 천천히 집안을 걸으며 추억을 되짚었다. 45년 전 신혼부부로 이 집에 입주했을 때의 설렘. 아들을 키우며 웃고 울던 시간들. 정년퇴직 후 함께 동네를 산책하던 평화로운 오후들. 49세까지 지내는 동안 박명희는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설거지를 했다. 저녁에는 혼자 TV를 보다가 잠들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친구 이옥순에게 전화를 걸었다.
옥수는 자주 찾아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래도 밤이 되면 고독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4월 초 남편의 생명보험금이 나왔다. 3억 원이었다. 남편은 30년 넘게 매달 보험료를 빠짐없이 납부했다. 가족을 위한 마지막 준비였다. 장례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쓰고 남은 돈은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뒀다. 박명희는 이 돈과 연금으로 조용히 여생을 보낼 계획이었다. 특별히 쓸 곳도 없었다. 검소한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다. 4월 중순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옷가지들을 기부하고 오래된 물건들을 버렸다. 추억이 담긴 것들은 상자에 담아 보관했다. 정리를 하면서 박명희는 남편이 남긴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병원에서 몰래 써둔 것이었다. 편지에는 고마웠다는 말과 함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달라는 당부가 적혀 있었다. 박명희는 그제야 다시 눈물을 흘렸다. 5월이 되자 날씨가 따뜻해졌다. 박명희는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했다. 남편과 함께 걷던 그 길을 혼자 걸었다. 익숙한 풍경들이 위로가 되었다. 단골 슈퍼마켓 주인도 공원에서 만나는 이웃들도 안부를 물었다. 그녀는 괜찮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일상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5월 말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5월 27일 아들 박준석이 찾아왔다. 45세의 그는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평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얼굴을 비추던 그가 갑자기 주말에 찾아온 것이었다. 박명희는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했다. 며느리 김수진과 손주들도 함께였다. 12살 민준이와 9살 서연이는 할머니를 보자 달려와 안겼다. 점심을 함께 먹은 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자신들이 이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고 싶다는 것이었다. 어머니 혼자 계시기 외로울 것 같고 자신들이 함께 있으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설명이었다. 박명희는 처음에 거절했다. 이제 막 혼자 사는 것에 적응하고 있는 중이었고 아들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은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아들은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놨다. 3년 전 시작한 사업이 실패했고 빚이 5천만 원이나 생겼다는 것이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계약도 2달 후 만료되는데 재계약할 돈이 없다고 했다. 회사 월급으로는 빚을 갚기도 빠듯한 상황이었다. 며느리도 거들었다. 아이들 학원비도 부담이고 당분간 경제적으로 여유를 찾을 때까지만 함께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박명희는 며칠간 고민했다. 아들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 게다가 손주들을 자주 보고 싶기도 했다. 친구 이옥순에게 상의했다. 옥순은 신중하라고 조언했다. 함께 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고,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명희는 결국 받아들이기로 했다. 가족이니까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6월 1일 아들 가족이 이사를 왔다. 짐이 생각보다 많았다. 트럭 한 대 분량이었다. 가구, 가전제품, 아이들 물건까지. 박명희는 자신의 방만 사용하고 나머지 방 2개를 내줬다. 거실과 주방도 함께 쓰기로 했다. 며느리는 이사 첫날부터 적극적으로 나섰다. 주방 살림을 정리하고 거실 가구 배치도 조금씩 바꿨다. 박명희는 불편했지만 참았다. 첫 주는 평화로웠다. 며느리는 박명희를 어머님이라 부르며 공손하게 대했다. 아침마다 박명희가 준비한 식사를 맛있게 먹었다. 손주들도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다. 민준이는 학교 이야기를 들려줬고 서연이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읽었다. 박명희는 외로움이 조금 덜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손주들은 새벽부터 집 안을 뛰어다녔다. 주말이면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소란을 피웠다. 며느리는 박명희가 해놓은 청소를 다시 하며 구석구석 지적했다. 거실 소파 배치가 마음에 안 든다며 혼자 옮겼다. 박명희는 말없이 지켜봤다. 아직은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6월 말부터 문제는 본격화되었다. 손주들의 생활 패턴이 박명희의 일상을 침범하기 시작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평일 아침 6시면 일어나 거실에서 뛰어다녔다. 학교 가기 전까지 1시간 동안 집안은 전쟁터였다. 박명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조용히 명상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제는 불가능했다. 손주들의 소란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다. 며느리 김수지는 박명희가 정성껏 준비한 아침 식사를 점점 외면하기 시작했다. 된장찌개와 김치, 나물 반찬을 차려도 아이들은 거들떠보지 않았다. 대신 며느리는 아침마다 배달 앱으로 샌드위치나 시리얼을 주문했다. 박명희가 만든 음식은 그대로 식탁에 남았다. 며느리는 아이들이 이런 한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명희는 상처를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7월 초 며느리는 거실 인테리어를 바꾸기 시작했다. 박명희와 남편이 30년 넘게 사용하던 원목 책장을 베란다로 옮겼다. 남편이 평생 모은 책들이 꽂혀 있던 그 책장이었다. 대신 대형 TV와 사운드바를 설치했다. 소파도 새 것으로 바꾸고 싶다며 인터넷 쇼핑몰을 뒤졌다. 박명희가 조심스럽게 이의를 제기하자 며느리는 요즘 트렌드와 맞지 않는다며 무시했다. 식탁 배치도 바뀌었다. 창가 쪽에 있던 식탁을 거실 중앙으로 옮겼다. 박명희는 남편과 창밖 정원을 보며 식사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TV를 보며 먹어야 했다. 며느리는 이렇게 해야 공간이 넓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들 박준석은 아내의 편을 들었다. 요즘 세상은 이렇게 산다며 어머니를 설득했다. 7월 중순 박명희의 사생활도 침범당하기 시작했다. 손주들은 할머니 방문을 노크 없이 열고 들어왔다. 박명희가 낮잠을 자거나 책을 읽고 있어도 상관없었다. 서연이는 할머니의 화장대를 뒤지며 립스틱을 꺼내 장난을 쳤다. 민준이는 옷장을 열어 오래된 옷들을 만지작거렸다. 며느리에게 말해도 아이들이 할머니를 좋아해서 그런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저녁 식사 시간도 불편해졌다. 며느리는 박명희가 차린 반찬이 짜다, 싱겁다며 불평했다. 국물이 너무 뜨겁다, 밥이 질다는 등 매번 트집을 잡았다. 결국 박명희는 요리를 포기하게 되었다. 며느리가 알아서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간단히 차렸다. 박명희는 자신의 부엌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다. 8월이 되자 박명희는 자신의 집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거실에 앉아 있으면 며느리가 청소기를 돌렸다. TV를 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채널을 마음대로 돌렸다. 베란다에서 화분을 돌보고 있으면 빨래를 널어야 한다며 비켜달라는 말을 들었다. 박명희는 점점 자신의 방으로만 들어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친구 이옥순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박명희는 괜찮다고 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옥수는 한번 만나자고 제안했다. 박명희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외출 일정을 잡았다. 자신의 집에서 외출하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 같았다. 균열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8월 중순 어느 밤 박명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방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 부부의 대화 소리를 들었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듯 했다. 박명희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을 듣게 되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박명희의 재산에 대해 묻고 있었다.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 아는지, 보험금은 어디에 넣어뒀는지 확인했냐는 것이었다. 아들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보험금만 3억 원이라고 답했다. 아파트 시세까지 합치면 12억 정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며느리는 빨리 명예 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중에 상속세를 많이 내느니 지금 증여받는 게 낫다는 계산이었다. 박명희는 문 앞에 서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들은 어머니가 동의하실지 모르겠다며 망설였다. 하지만 며느리는 설득하면 된다고 답했다.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며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박명희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 뒤 며느리가 본격적으로 말을 꺼냈다. 아침 식사 후 박명희와 단둘이 있을 때였다.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이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상속세가 많이 나오니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아는 변호사한테 상담도 받아봤다며 서류를 꺼내 보였다. 증여세 계산표와 절차 안내문이었다. 박명희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자신의 재산은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건강하고 돈이 필요할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 박명희에게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아침 인사도 건성으로 넘어갔다. 밥을 차려주는 일도 중단했다. 박명희는 자신이 알아서 먹어야 했다. 8월 말 아들이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설득했다. 빚 때문에 어렵다며 아파트 명의만이라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했다. 박명희는 거절했다. 집은 자신과 남편의 45년 추억이 담긴 곳이라고 함부로 담보로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물러났다. 그날 밤 박명희는 통장과 도장을 확인했다. 다행히 모두 자신의 방 서랍에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불안했다. 혹시 아들이나 며느리가 몰래 가져갈까 두려웠다. 박명희는 통장을 가방에 넣어 항상 가지고 다니기로 했다. 도장도 따로 숨겨두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비참했다. 며느리는 박명희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다. 청소를 할 때 박명희의 방만 제외했다. 빨래도 따로 했다. 장을 볼 때도 박명희가 먹을 식재료는 사오지 않았다. 박명희는 혼자 슈퍼마켓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샀다. 집안 분위기는 냉랭했다. 아들은 눈치만 보며 어정쩡하게 중간에 서 있었다. 박명희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막막했다. 9월 초 박명희는 자신의 집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며느리는 아예 말을 걸지 않았다. 아침에 마주쳐도 눈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박명희가 거실에 있으면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방에 좀 쉬시라는 말을 여러 번 했다. 결국 박명희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방에서 보내게 되었다. 손주들도 태도가 달라졌다. 엄마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다. 예전처럼 할머니 방에 놀러 오지 않았다. 서연이가 가끔 문을 열고 들어와도 금방 나갔다. 민준이는 아예 외면했다. 박명희는 손주들이 그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며느리가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9월 중순
박명희는 친구 이옥순을 만났다. 동네 카페에서 마주 앉아 그동안의 일을 털어놨다. 옥순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그것은 정서적 학대라고 단언했다. 노인을 자기 집에서 고립시키고 재산을 노리는 것은 명백한 학대 행위라고 설명했다. 옥수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이야기를 들려줬다. 옥순의 언니가 5년 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다가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결국 집을 나와야 했다. 다행히 미리 재산을 정리해서 피해는 적었지만 정신적 상처는 컸다고 했다. 옥수는 박명희에게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했다. 법률 상담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명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다. 정말 이대로 계속 살 수 있을까? 자신의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맞는 일일까? 아들과 며느리를 내보낼 수는 없을까?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선뜻 결정하기 어려웠다.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었다. 9월 말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은행에서 박명희에게 전화가 왔다. 본인 확인 차원에서 걸어온 전화였다. 며칠 전 박명희의 명의로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는데 본인이 신청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내용이었다. 박명희는 깜짝 놀랐다. 자신은 인감증명서를 뗀 적이 없었다. 은행 직원에게 절대 자신이 아니라고 말했다. 박명희는 즉시 아들을 불렀다.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시인했다. 명예 이전 서류를 준비하려고 몰래 떼어갔다고 했다. 박명희는 분노했다.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따졌다. 아들은 변명했다. 상담을 받으러 가려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명희는 믿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박명희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자신의 재산과 집, 그리고 남은 인생을 지켜야 한다고. 친구 옥순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옥순은 알겠다며 다음날 바로 연결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박명희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10월 2일 박명희는 강남의 한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친구 옥순이 소개해준 변호사는 6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노인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다고 했다. 박명희는 지난 4개월간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메모를 하며 중간중간 질문을 던졌다. 상담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변호사의 결론은 명확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진단이었다. 아들 가족이 계속 거주하면 나중에 세입자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명예 이전을 강요당할 가능성도 있고 최악의 경우 박명희가 자신의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고 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조언을 해줬다. 첫째, 아들 가족에게 퇴거를 통보해야 한다. 법적으로 1달 전 통보가 원칙이지만 가족관계를 고려해 1달 반 정도 여유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둘째, 재산 보호를 위해 신탁을 설정하라고 권했다. 생전 신탁을 하면 함부로 명예 이전이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셋째, 당분간 다른 곳에서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박명희는 모든 조언을 메모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획을 세웠다. 우선 양평에 전원주택을 알아보기로 했다. 6개월 정도 전세로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 사이 아들 가족을 내보내고 집을 정리한 뒤 제주도로 이주할 생각이었다. 제주도는 예전부터 남편과 함께 꿈꾸던 곳이었다. 10월 5일 박명희는 양평의 작은 전원주택을 계약했다. 조용한 동네에 위치한 단층 집이었다.
월세가 아닌 6개월 전세로 1천만 원에 계약했다. 10월 15일부터 입주 가능했다. 박명희는 이사짐을 조금씩 챙기기 시작했다. 아들 가족 몰래 필요한 물건들을 상자에 담았다. 10월 10일 박명희는 아들을 불러 통보했다. 한 달 안에 나가달라고 말했다. 아들은 당황했다. 갑자기 왜 그러냐며 항의했다. 박명희는 단호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자신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며느리가 거실로 나와 소리를 질렀다.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사냐며 따졌다. 박명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자신의 일은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너희는 너희 삶을 챙기라고 말했다. 아들은 빚 때문에 당장 나갈 곳이 없다고 호소했다. 박명희는 그것은 아들이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4개월간 무료로 살게 해줬으니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집안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다. 며느리는 박명희를 비난했다. 자식을 내쫓는 어머니가 어디 있냐며 소리쳤다. 손주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울기 시작했다. 아들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박명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밤새 욕설과 물건 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박명희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다. 다음 날 박명희는 은행에 가서 신탁 절차를 시작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생전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아파트와 예금 일부를 신탁 재산으로 설정했다. 이제 박명희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재산을 건드릴 수 없게 되었다. 보험금과 남은 예금도 다른 은행으로 옮겼다. 통장과 도장은 항상 가지고 다녔다. 10월 15일이 다가왔다. 아들 가족은 여전히 집을 나가지 않았다. 박명희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최후 통첩이었다. 아들은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였다. 며느리와 함께 급하게 전셋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 보증금을 마련했다. 10월 28일 아들 가족은 결국 이사를 나갔다. 10월 28일 아침 이사 트럭이 도착했다. 아들 가족의 짐을 싣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끝까지 박명희를 노려봤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다가와 사과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어머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박명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는 하지만 다시 함께 살 수는 없다고 답했다. 손주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자기들이 시끄럽게 해서 할머니가 힘들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고 했다. 박명희는 민준이를 안았다. 아이 잘못은 아니라고, 건강하게 잘 자라라고 말했다. 서연이도 할머니를 안았다. 박명희는 눈물을 참았다. 오전 11시 이사 트럭이 떠났다. 박명희는 텅 비어버린 집을 둘러봤다. 거실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며느리가 옮겼던 가구들을 박명희가 다시 제자리에 배치해뒀다. 남편의 책장도 거실로 돌아왔다. 베란다의 화분들도 정리했다. 4개월간의 혼란이 끝났다. 10월 29일 박명희는 양평으로 떠났다. 친구 옥순이 함께 가졌다. 차에 짐을 실었다. 많지 않았다. 옷가지와 책, 사진 몇 장, 남편의 유품들, 그리고 화분 몇 개. 집을 나서기 전 박명희는 45년을 살았던 집을 한 바퀴 돌았다. 각 방을 들여다보며 추억을 떠올렸다. 남편과의 시간, 아들을 키우던 날들. 모든 것이 이 집에 있었다. 양평의 전원주택은 아담했다. 방 2개의 거실과 주방, 마당도 있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이웃들은 친절했다. 짐을 푸는 것은 하루면 충분했다. 박명희는 천천히 집을 정리했다. 책장을 세우고 사진을 걸고
화분을 베란다에 놓았다. 작지만 자신만의 공간이 생겼다. 11월 한 달간 박명희는 양평에서 쉬었다.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했다. 북한강이 가까이 있었다. 강변을 따라 걷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친구 옥순이 주말마다 찾아왔다. 함께 장을 보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옥순은 잘 결정했다며 박명희를 격려했다. 박명희는 제주도 이주를 준비했다. 인터넷으로 매물을 알아봤다. 애월읍의 작은 아파트가 눈에 들어왔다. 바다가 보이는 25평 아파트. 매매가는 1억 5천만 원이었다. 박명희는 제주도로 내려가 직접 확인했다. 마음에 들었다. 조용하고 전망이 좋았다. 12월 초에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 아파트는 매물로 내놨다. 11월 중순에 8억에 팔렸다.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6억 원이 남았다. 제주 아파트 구입비 1억 5천, 생활비 예비금 1억, 나머지 3억 5천은 신탁과 정기예금으로 분산했다. 보험금 2억 8천도 그대로 예금에 넣어뒀다. 박명희는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다. 12월 말 양평 전세 계약이 끝나기 전 박명희는 제주도로 떠났다. 친구 옥순이 공항까지 배웅해줬다. 두 사람은 오래 포옹했다. 옥순은 자주 놀러 가겠다고 약속했다. 박명희는 비행기에 올랐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봤다. 45년의 삶이 저 아래에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앞에 있었다. 2025년 1월 2일 박명희는 제주도에 도착했다. 첫날 밤 새집 거실에서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박명희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74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1월 한 달은 정착하는 시간이었다. 집을 꾸미고 동네를 익히고 생활 리듬을 찾아갔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해변을 산책했다. 7시에 돌아와 아침을 먹었다. 오전에는 책을 읽거나 TV를 봤다. 점심 후에는 낮잠을 잤다. 오후에는 화분을 돌보거나 동네 마트에 갔다. 저녁에는 요리를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2월부터 박명희는 취미 활동을 시작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시간씩 그림을 배웠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실력이 늘었다. 바다 풍경을 그리는 것이 가장 좋았다. 수영도 시작했다. 주 3회 수영장에 다녔다.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3월 친구 옥순이 제주도로 놀러 왔다. 3박 4일 일정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올레길을 걸었다. 맛집을 찾아다니며 먹고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옥수는 박명희가 밝아졌다며 기뻐했다. 예전의 생기를 되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명희도 그렇게 느꼈다. 자유로웠다. 4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안부를 묻는 전화였다. 박명희는 잘 지내고 있다고 답했다. 아들은 다시 한번 사과했다.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어머니를 힘들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제 빚도 조금씩 갚아가고 있다고 했다. 박명희는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시 함께 살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손주들도 안부를 물었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전화를 바꿔받아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말했다. 박명희도 손주들이 그리웠다. 여름방학에 제주도로 놀러오라고 제안했다. 아들은 고맙다며 꼭 가겠다고 약속했다. 박명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5월 현재 박명희는 제주도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아침 산책은 일상이 되었다. 수채화 실력도 늘어 소품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기도 했다.
수영은 이제 800m를 거뜬히 할 수 있었다. 동네 이웃들과도 친해졌다. 가끔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셨다. 외로울 때도 있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으면 남편이 그리웠다. 손주들 생각도 났다. 하지만 고립되어 있던 4개월에 비하면 천국이었다. 혼자 있는 것과 고립은 달랐다. 지금의 외로움은 선택한 외로움이었다. 자유와 평화가 함께 있었다. 박명희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올레길 완주가 목표였다.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걷고 싶었다. 봉사활동도 시작하고 싶었다.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알아보고 있었다.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다. 74세, 박명희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시간을 살고 있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다. 재산을 지켰고 존엄을 되찾았다. 아침마다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자신의 방식으로 써내려가고 있었다.